나는 평생 동안 가난이란 단어를 수없이 들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린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다. 세상은 부자 편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애써도 안 돼. 그 말이 마치 운명처럼 들렸다. 그러나 나는 일찍 깨달았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사고의 결과라는 것을. 내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었다. 그들의 머릿속이 이미 가난에 굴복해 있었다. 그들은 환경을 핑계로 삼았고 현실을 탓했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환경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다면 같은 환경 속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질문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시골에서 태어났다. 산보다 빚이 더 높았고 집보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하루 세끼를 해결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나는 깨달았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난을 당연하다고 믿는 데서 시작된다. 많은 이웃들이 말했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싫었다. 왜 태어난 환경이 내 한계를 결정해야 하는가? 왜 세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나는 그 말을 믿지 않기로 했다. 세상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서울 올라왔을 때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손에는 흙 묻은 손바닥 하나, 주머니에는 버스비조차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 있었다. 환경은 내 인생의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그 생각 하나로 나는 버텼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당신들은 환경을 탓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탓한다. 그렇게 내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생각과의 싸움이 되었다. 한 번은 인력시장 앞에서 일이 없어 하루 종일 기다린 적이 있었다. 비가 내렸고 내 옷은 흙탕물에 젖었다. 옆에 있던 한 청년이 말했다. 형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조용히 웃었다. 불공평한 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공기를 준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바꾼다. 사람들은 자꾸 말한다. 환경이 나빠서, 기회가 없어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그 환경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언제나 누군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았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환경을 이유로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걸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은 문제를 키우지만 책임은 문제를 푼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만 부자는 자신을 바꾼다. 나는 한 번도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쁜 환경은 나를 단련시켰다. 그것이 나의 학교였고 내 인생의 훈련장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배웠다. 불편함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결핍 속에서 창의력을 배웠다. 가난은 나에게 많은 걸 빼앗았지만 대신 강인함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가난에게 고마웠다. 그것이 나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내가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다. 지금 상황에서 무슨 사업이냐? 은행에 돈을 안 빌려줄 텐데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환경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아무것도 못한다. 사람들은 나를 무모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무모한 건 세상이 바뀌길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환경은 변명이고 행동은 해답이다. 나는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들보다 오래 믿었다. 내 가능성을, 내 선택을, 그리고 나 자신을. 그것이 내 유일한 자산이었다. 나는 가난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난을 핑계 삼는 사람은 미워했다. 그들은 세상에 자신을 억압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세상이 널 막은 게 아니다. 네가 네 자신을 멈춘 것이다. 나는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었다. 초창기 공사 현장에서 장비가 없어 작업이 중단될 뻔했다. 직원들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장비가 없으니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 그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직접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환경이 없으면 환경을 만들면 된다. 그 말이 현대의 정신이 되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환경은 사람을 결정하지 않는다. 사람은 환경을 바꾼다. 사람들은 지금도 나에게 묻는다. 회장님,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성공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환경이 나를 막은 적은 없다. 오히려 도전하게 만들었다. 어려운 환경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다. 그걸 이겨낸 사람만이
진짜 강자가 된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환경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당신의 핑계일 뿐이다. 세상은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그 불공평함 속에서도 길을 찾는 자가 결국 부자가 된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가난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태도를 바꾸면 환경도 따라온다. 나는 그 사실을 내 인생으로 증명했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이었다. 가난은 환경 탓이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가난은 환경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만든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 깨달음을 얘기하고 싶다. 돈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젊은 시절 돈이란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했다. 돈을 벌겠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나를 탐욕스럽다고 했다. 돈을 좋아한다고 하면 속물 같다고 손가락질했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었다. 왜 가난한 사람만 돈을 부정해야 하는가? 왜 돈을 이야기하면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가? 나는 돈을 미워하는 사회에서 자랐다. 하지만 그 사회는 늘 돈이 없다고 울부짖었다. 나는 그 모순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찍부터 깨달았다. 돈을 부정하는 순간 돈은 당신을 떠난다. 나는 돈을 사랑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욕심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된 사랑이었다. 돈은 단지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의 증표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고 노력의 결과였다. 나는 일꾼이 삽을 들고 흘린 땀 속에서 돈의 가치를 보았다. 돈은 사람의 노동과 시간 그리고 책임이 응축된 결과였다. 그래서 나는 돈을 존중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싫어하면서도 하루 종일 돈 걱정을 한다. 반면 부자는 돈을 이해하고 돈을 다스린다. 바로 거기서부터 인생의 차이가 시작된다. 서울에 올라와 막노동을 하던 시절 나는 하루 품삯을 받았다. 손에 쥔 몇 장의 지폐는 작고 낡았다. 그러나 나는 그 돈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건 내 하루의 땀이고 내 하루의 자존심이다. 그때부터 나는 돈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쓰면 사라진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돈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생각했다. 내가 정직하게 쓰면 다시 돌아오고 함부로 쓰면 떠난다. 그 생각이 내 경제의 첫 원칙이었다.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한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정주영 씨, 당신은 왜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맞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하지만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조차 못합니다. 세상은 선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돈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돈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나는 돈을 신처럼 모시지 않았다. 그러나 돈을 가르쳐주는 스승처럼 대했다. 돈은 사람의 성품을 드러낸다. 돈이 생기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을 때는 겸손하지만 돈이 생기면 교만해진다. 반면 부자는 돈이 많아도 겸손을 잃지 않는다. 나는 돈을 통해 사람을 읽었고 나 자신을 다스렸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작은 공사를 맡았을 때였다. 돈이 모자라 은행을 찾아갔다. 그러나 은행원은 나를 보고 비웃었다. 보증인도 없고 담보도 없고 이력도 없는 분이 돈을 빌리겠다고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담보는 제 신념이고 보증인은 제 손입니다. 그는 비웃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년 뒤 그 은행이 내가 운영하는 현대건설의 거래처가 되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돈이 나를 무시할 수는 있어도 나는 돈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니다. 나쁜 것은 돈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다. 돈은 칼과 같다. 요리사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살리고 범죄자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해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피하려 하고 부자는 돈을 통제한다. 돈을 피하는 순간 당신은 돈의 노예가 된다. 나는 돈과 싸우지 않았다. 대신 돈을 내 편으로 만들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돈은 나를 따르게 해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돈을 쫓는 사람은 돈에게 휘둘리고 돈을 이해하는 사람은 돈을 부린다. 나는 사업을 할 때마다 항상 생각했다. 이 일은 돈을 버는 일인가? 돈을 움직이는 일인가? 돈을 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을 살아있게 만드는 건 철학이 있어야 한다. 내가 중동 진출을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위험하다. 돈을 잃을 수도 있다. 나는 대답했다. 잃어도 된다. 하지만 돈을 두려워하면 돈은 절대 내게 오지 않는다. 나는 그때 돈을 도구로 보았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잃을까 봐 걱정하지만 부자는 잃을 걸 각오하고 움직인다.
그 차이가 부의 시작이다. 나는 평생 돈을 버는 법보다 돈을 대하는 법을 먼저 배웠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목적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나는 달랐다. 돈은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었다. 도로를 놓고 배를 만들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 그 모든 게 돈의 힘이었다. 그러나 그 돈의 뿌리는 신념이었다. 신념이 없으면 돈은 흩어진다. 한 번은 내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다. 회장님, 돈이 전부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나는 말했다. 돈은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돈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나는 돈을 쫓은 게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돈을 끌어온 것이다. 그 말은 내 평생의 철학이었다. 돈을 멀리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난하다. 그들은 돈을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없을 때 가장 불행해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돈을 미워하지 마라. 돈은 네가 일한 결과다. 돈을 사랑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면서도 그 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부자는 돈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돈으로 세상을 원망한다. 나는 돈을 벌면서도 늘 스스로에게 경계했다. 돈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마라.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좁아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돈을 잃는 걸 두려워하다. 결국 기회를 잃는다. 나는 항상 돈을 흘려보냈다.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사람에게 나누고 다시 도전했다. 왜냐하면 돈은 돌지 않으면 썩기 때문이다. 흐르는 돈만이 살아있는 돈이다. 여러분, 돈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돈을 정의합니다. 돈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그것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두려워하지만 부자는 돈을 통해 자신을 단련합니다. 나는 인생의 초반부에 돈을 목적으로 삼았다가 중반부터 도구로 바꾸었다. 그리고 말년에 깨달았다. 돈은 인간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당신이 돈을 부정하면 그 거울은 당신의 두려움을 비춘다. 그러나 돈을 존중하면 그 거울은 당신의 가능성을 비춘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돈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두려워합니까? 만약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바꾸십시오. 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언어입니다. 돈을 이해하는 순간 가난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이었다. 돈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돈을 외면하는 사람은 평생 돈에게 외면당한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배운 게 없으니 안 된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다. 회장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 말은 내 귀에 가장 위험한 말이었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미루며 산다. 지금은 준비가 덜 됐어요. 조금 더 배우고 나서 상황이 좋아지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그때는 오지 않는다. 인생에서 완벽한 타이밍이란 없다. 오직 결단의 순간만 있을 뿐이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기다리지 않았다. 나에겐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굶주림이 나의 시계였고 책임이 나의 달력이었다. 사람들은 여유를 찾을 때 나는 이미 발을 내딛었다. 그것이 나와 그들 사이의 차이를 만들었다. 나는 배도 안 만들 줄 알던 시절에 조선소를 세웠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었다. 세상은 말했다. 지금은 무리다.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나 나는 그 말에 웃었다. 그럼 언제가 그때인가? 누군가는 1년 후, 누군가는 10년 후를 말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인생은 바람이 멈출 때 출발하는 게 아니다. 폭풍 속에서 방향을 정하는 게 인생이다. 그때 나는 두려웠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이게 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다. 두려움을 견디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중동의 한 고객이 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러나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 모두가 말했다. 회장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너무 급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이 늦으면 내일은 이미 남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결정을 내렸다. 바로 계약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프로젝트로 회사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 일을 통해 나는 확신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결단한 자에게 온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나는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망설이다. 망설임은 행동을 마비시킨다. 한 걸음을 내딛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평생을 보낸다.
그러나 부자는 불완전한 순간을 붙잡아 완벽하게 만든다. 이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내가 현대건설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본도 인맥도 기술도 부족했다. 그러나 나는 그 부족함을 핑계로 삼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우리가 가진 건 용기뿐이다. 하지만 그 용기가 모든 것을 만든다. 그렇게 나는 시작했다. 그리고 시작한 순간부터 세상은 움직였다. 세상은 먼저 행동하는 자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시작해도 될까요? 나는 대답했다. 준비가 덜 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라 결심이 덜 된 거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덧붙였다. 세상은 완벽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완의 열정으로 시작하라. 그러면 완벽은 따라온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미룬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이번 달에 해야 할 일을 다음 달로. 그들에게는 항상 때가 아니다 라는 핑계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때는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다리는 동안 기회를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운이 나쁜 게 아니라 행동이 느린 사람이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두려워했다. 나는 실패하면 배우지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항상 움직였다. 하루라도 멈추면 세상은 나를 잇는다. 나는 그것이 두려웠다. 세상은 기다려주는 법이 없다. 당신이 망설이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뛰고 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은 너무 앞서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럼 나는 그들보다 먼저 실패하고 먼저 배울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무모하다고 했다. 그러나 세상은 결국 그 무모한 사람을 기억했다. 무모하게 보일 만큼 빠른 결단이 결국 역사를 만든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말한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라. 완벽한 때는 죽을 때도 오지 않는다. 완벽을 기다리다 인생이 끝난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불완전한 몸으로, 불완전한 자본으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인생이다. 내가 한강에 다리를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나라 형편이 어떤데. 그러나 나는 말했다. 그렇게 지금이다. 다리를 놓지 않으면 이 나라는 영원히 나뉘어 있을 것이다. 그 결단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기적은 타이밍이 아니라 결심이 만든다. 사람들은 실패한 이유를 때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때가 아니라 의지가 부족했을 뿐이다. 세상에는 나쁜 시기도 좋은 시기도 없다. 오직 실행하는 시기만 있을 뿐이다. 나는 나쁜 시기를 좋은 시기로 바꾸었고 그게 성공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인생에는 단 한 번의 지금만 존재합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부자는 지금이 기회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문장 사이에 인생의 방향이 갈립니다. 나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누군가의 밑에서 일한다. 때를 만드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 나는 그 말을 내 삶으로 증명했다. 아무도 시작하지 않을 때 시작했고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믿었다. 그것이 나의 전부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바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준비가 완벽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행동이 늦으면 기회는 남의 것이 됩니다. 지금 한 걸음만 내디디십시오.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네 번째 잘못된 생각이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작은 돈은 의미 없다. 나는 돈이란 것을 다루며 평생을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본 가장 어리석은 생각 중 하나는 이것이었다. 작은 돈은 의미 없다. 사람들은 돈이 커야 움직인다. 큰 수익, 큰 계약, 큰 기회만 바라본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살았다. 나는 작은 돈을 존중했고 그것이 나를 큰 부자로 만들었다. 돈은 액수로 나뉘지 않는다. 태도로 나뉜다. 작은 돈을 무시하는 사람은 큰 돈도 다룰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큰 돈은 언제나 작은 돈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 쌀가게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벌었다. 손님이 오면 계산을 도왔고 쌀 포대를 들며 땀을 흘렸다. 어느 날 사장이 나에게 말했다. 주영 씨, 잔돈은 대충 맞춰도 돼. 어차피 몇 푼 차이야. 나는 고개를 젓다. 아닙니다. 몇 푼이라도 맞춰야 합니다.
그게 돈을 다루는 예입니다. 그 사장은 웃었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그 몇 푼이 쌓여 인생을 바꾼다. 작은 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큰 돈이 들어와도 허투루 쓴다. 돈의 크기가 인간의 성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실이 돈의 크기를 바꾼다. 사람들은 자주 말한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별거 아닌 게 뭐여 세상을 움직인다. 내 인생의 모든 출발은 작았다. 첫 공사, 첫 거래, 첫 수익 모두 미미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대충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었다. 왜냐하면 성공은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정성의 누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작은 돈부터 정확히 다뤄라. 많은 사람이 돈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커피 한 잔의 값, 점심 한 끼의 잔돈조차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낸다. 그 태도가 가난의 시작이다. 돈이 적을 때부터 돈을 존중하지 않으면 많아졌을 때도 절대 지킬 수 없다.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습관이다. 한 번은 공사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는 작은 하청 공사를 맡았다. 다른 회사들은 이익이 적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을 수락했다. 직원이 물었다. 회장님, 이건 남는 것도 없는데 왜 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이익이 작아도 신뢰는 남는다. 그때 우리가 얻은 건 돈보다 큰 것이었다. 다음에 그 고객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겼다. 작은 돈이 나를 큰 기회로 이끌었다. 작은 돈은 단지 돈이 아니라 신뢰와 기회의 씨앗이다. 사람들은 돈을 쓸 때는 후하게, 벌 때는 대충이다. 나는 반대로 살았다. 벌 때는 철저했고 쓸 때는 신중했다. 그게 내 인생의 경제 원칙이었다. 작은 수익이라도 정확히 계산하고 작은 손해라도 이유를 분석했다. 돈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태도의 기록이다. 한 푼을 아끼는 습관이 1,000만 원을 지키고 1,000만 원을 존중하는 태도가 억을 만든다. 나는 사업 초기 사무실에 불빛 하나도 그냥 켜두지 않았다. 직원들이 퇴근할 때면 꼭 불을 끄고 나가라고 말했다. 그게 뭐 대수입니까? 라는 표정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절약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태도를 세우는 거다. 돈이 많아진 지금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가난할 때의 절약이 부자일 때의 품격을 만든다. 절약은 궁핍의 표현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경험을 했다. 처음 서울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점심값이 없어 하루 한 끼로 버티던 날이 있었다. 그때 동료가 내게 빌려준 돈 5원이 있었다. 그 5원이 내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나는 그 돈을 꼭 갚았다. 동료는 웃으며 말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나 나는 말했다. 괜찮지 않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번도 빚을 가볍게 생각한 적이 없다. 작은 돈을 빚처럼 느끼는 사람만이 큰 돈을 책임질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돈이 좀 모이면 절약해야지. 그러나 그 말은 잘못됐다. 돈이 모이기 전에 절약해야 한다. 절약은 돈이 많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없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다. 돈은 태도를 기억한다. 돈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머물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떠난다. 나는 평생 돈을 사람처럼 대했다. 그리고 그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은 젊은 사업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 저는 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려면 큰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지금 가진 건 얼마나 되나? 그는 말했다. 거의 없습니다. 몇백만 원 정도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 몇백만 원도 못 다루면서 어떻게 수십억을 다루겠나? 큰 돈은 작은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간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덧붙였다. 작은 돈은 시험이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큰 돈은 오지 않는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다. 당신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돈의 방향을 정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흘리고 부자는 돈을 돌린다. 가난한 사람은 소비하고 후회하지만 부자는 투자하고 배운다. 돈의 흐름은 태도의 반영이다. 작은 돈을 대하는 방식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나는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다. 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잃어버린 10원을 아까워할 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러나 나는 진심이었다. 돈이 적을 때는 아끼면서 돈이 많아지면 허투루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돈이 많아질수록 더 신중해졌다. 돈은 당신이 다루는 손끝의 감각을 기억한다.
느슨하게 다루면 느슨하게 떠난다. 내가 은행에서 처음 사업자 계좌를 열었을 때 통장에 찍힌 금액은 고작 몇만 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내 생명처럼 다뤘다. 하루에도 여러 번 확인했고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을 직접 손으로 적었다.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바꿨다. 돈은 신뢰를 좋아한다. 당신이 돈을 신뢰하면 돈도 당신을 신뢰한다. 여러분, 인생에서 큰 돈은 드물게 온다. 그러나 작은 돈은 매일 온다. 그 매일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큰 돈은 당신의 지혜를 시험하지만 작은 돈은 당신의 인격을 시험한다. 나는 늘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긴다. 작은 돈을 다루는 법이 곧 큰 부를 다루는 법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작은 돈을 무시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내일을 예고하는 거울이다. 하루 100원을 낭비하는 사람은 결국 수천만 원을 잃고 하루 100원을 아끼는 사람은 언젠가 억을 번다. 돈은 금액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5번째 잘못된 생각이었다. 작은 돈은 의미 없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작은 돈은 당신의 태도를 시험하는 가장 위대한 기회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실패는 끝이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똑같은 말을 들었다. 회장님, 이제 끝입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일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만 부자는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인생을 갈라놓는 가장 큰 차이다. 나는 처음부터 잘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구보다 많이 넘어졌다. 공사를 맡았다가 부도를 당한 적도 있었고 은행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떤 실패도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실패의 끝에는 늘 배움이 있고 배움의 끝에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 한 번은 이랬다. 내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작은 건설 공사를 맡았는데 자재값이 예상보다 급등해 손해를 보게 되었다. 직원들은 울상이었다. 이제 끝입니다. 회장님 망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망한 게 아니다. 배운 거다. 이제 우리는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을 거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 경험 덕분에 나는 훨씬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실패는 나를 약하게 한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실패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실패는 당신을 시험하는 선생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피하려고 안전한 길을 택한다. 그러나 안전한 길에는 성장이 없다. 나는 언제나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속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실패를 두려워하라. 실패는 당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는다. 당신의 태도가 인생을 망친다. 실패를 피하려는 사람은 평생 작은 세상에 갇혀 산다. 그러나 실패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점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할 때마다 내 안에서 불이 일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겠다. 그 불이 내 인생을 움직였다. IMF 외환위기 때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나 또한 위기였다. 모든 것이 무너질 듯 흔들렸다. 그러나 나는 그때도 냉정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세상은 무너지는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숨겨둔다. 그 위기 속에서 나는 새로운 사업 구조를 세웠다. 그리고 현대는 다시 일어섰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재창조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은 실패를 내도 금방 다시 일어나시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넘어졌다고 눕는 건 내 선택이 아니다. 다시 일어서는 건 내 의무다. 인간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일어나느냐 포기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가난한 사람은 넘어지면 세상을 탓하고 부자는 넘어지면 스스로를 일으킨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외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예산 초과와 인력 문제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그때 많은 임원들이 포기하자고 했다. 회장님, 이건 무리입니다. 철수합시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한 번의 실패로 물러서면 우리는 평생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
지금 물러서면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결국 우리는 끝까지 버텼다. 그리고 마침내 그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그 현장은 이후 현대의 신뢰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나는 젊은 시절 실패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실패하면 어쩌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공을 만날 자격이 없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다. 나는 실패를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환영했다. 왜냐하면 실패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핑계로 멈추지만 부자는 실패를 자극으로 삼는다. 나는 그 차이를 내 삶으로 증명했다. 나는 돈을 잃어도 신념을 잃지 않았고 실패에도 열정을 버리지 않았다. 그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었다. 성공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실패가 나를 단련시켰다.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실패를 겪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자존심을 버리고 배움을 잡는 것이다. 실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남 탓을 한다. 그러나 나는 항상 내 안에서 원인을 찾았다. 내가 뭘 놓쳤는가? 내가 뭘 배워야 하는가? 그 태도가 나를 성장시켰다.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강자의 조건이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실패는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정직하게 만들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실을 안다. 실패는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성실하게 만든다. 나는 실패를 통해 사람의 본질을 배웠다. 그리고 그 본질이 회사를 키우는 뿌리가 되었다. 한 번은 젊은 사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실패가 너무 두렵습니다. 모두가 저를 비웃을까 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 널 비웃는 동안 너는 배우면 된다. 그들은 머물러 있고 너는 잘한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공을 이해할 수 없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깊이를 모른다.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장의 자격증이다.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의 모든 실패를 감사히 여긴다.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넘어질 때마다 새로운 눈을 얻었다. 실패는 나를 낮추지만 동시에 나를 높인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인간은 진짜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사람은 더 이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십시오. 실패는 적이 아니라 당신의 선생입니다. 나는 지금도 믿습니다. 성공은 실패 위에 세워진다. 넘어짐이 없다면 성장도 없습니다. 실패를 피하는 인생은 안전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견디는 인생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결과를 남깁니다. 나는 그 길을 걸었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6번째 잘못된 생각이었다. 실패는 끝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시작점이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노력만 하면 언젠가 된다. 나는 평생 동안 한 가지 착각을 목격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이었다. 노력만 하면 언젠가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노력만으로 되는 인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노력은 방향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방향 없는 노력은 물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과 같다. 열심히 걸어도 아무 흔적이 남지 않는다. 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지만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지쳤고 불안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라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에 16시간씩 일했다.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나는 정말 앞으로 가고 있는가? 그때부터 나는 단순한 노동을 멈추고 일을 보는 눈을 바꾸었다.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보다 더 오래 일했지만 나는 더 빠르게 성장했다. 노력의 질이 인생을 바꾼다. 나는 어느 날 현장 감독에게 물었다. 왜 이 일을 이렇게 합니까? 그는 말했다. 다들 이렇게 하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대답이 네가 평생 가난한 이유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남들 수준에 머문다. 나는 그때부터 남들이 보지 않는 방향으로 일했다. 그것이 나의 철학이었다. 노력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생각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하루를 열심히 보냈다고 만족하지 마라. 오늘 네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봐라. 사람들은 종종 목표를 세우지만 방향을 잃는다. 목표는 도착지지만 방향은 길이다. 목표만 보고 가면 지치고 방향을 알고 가면 계속할 수 있다. 나는 항상 방향을 먼저 정했다. 그 방향이 바로 생각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행동이 빠르다. 그들은 무언가를 시도한다. 그러나 그 행동은 대체로 즉흥적이다. 그들은 문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손부터 쓴다. 그래서 결과가 없다. 반면 부자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한다. 일시간의 행동보다 10분의 깊은 사고가 더 큰 결과를 만든다. 나는 그것을 평생 실천했다. 사람들은 나를 행동의 사람이라 불렀지만 사실 나는 누구보다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중동 진출을 논의하던 회의에서 한 간부가 말했다. 회장님,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나는 이어 말했다. 생각이 없는 속도는 파멸을 부른다. 생각이 있는 속도는 혁신을 만든다. 그 후 우리는 더 철저히 준비했고 결국 경쟁사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더 멀리 갔다. 노력은 빠름이 아니라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누구보다 노력하셨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나는 누구보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노력은 몸이 하는 일이고 생각은 영혼이 하는 일이다. 몸이 움직이는 동안 생각이 멈추면 그것은 노동일 뿐이다. 그러나 생각이 깨어있으면 그것은 창조다. 나는 창조하려 했다. 가난한 사람은 일하고 부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나는 그 차이를 똑똑히 보았다. 나 역시 처음에는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진짜 부자가 된다. 그래서 나는 현장 일을 줄이고 사람을 키우고 구조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생각하는 노력이었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노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방향 없는 노력은 함정이다.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제자리다. 가난한 사람은 일에 매달리지만 부자는 원리를 파악한다. 가난한 사람은 하루의 피로를 자랑하고 부자는 하루의 배움을 기록한다.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 무엇을 배우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 기록했다. 그 습관이 나를 성장시켰다. 노력은 기록될 때 힘이 된다. 나는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다. 한 직원이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성과가 없을까요? 나는 물었다. 너는 하루를 계획하고 시작하나? 그는 머뭇거렸다. 그냥 일이 주어지는 대로 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네 문제다. 일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일은 네가 지배해야 한다. 노력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하는 것이다. 나는 노동과 노력을 구분했다. 노동은 몸을 쓰는 것이고 노력은 생각을 쓰는 것이다. 몸으로만 일하면 시간에 묶이지만 생각으로 일하면 세상을 움직인다. 나는 항상 말했다. 가장 강한 근육은 머리다. 몸이 지쳐도 생각이 살아있으면 인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된다. 라고 말하지만 부자는 이렇게 말한다. 제대로 일해야 된다. 나는 그것을 내 삶으로 증명했다. 단순히 오래 일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일했다. 그리고 그 올바름은 생각에서 나왔다. 노력은 방향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말을 들었다. 주영 씨, 당신은 너무 많이 생각해요. 그냥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생각이 없는 행동은 길을 잃는 지름길이에요. 생각이 나를 늦춘 적은 없었다. 오히려 더 빨리 가게 했다. 왜냐하면 생각은 실수를 줄이고 방향을 명확히 하니까.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세상은 노력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 세상은 결과를 만든 사람을 기억한다. 그러나 결과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올바른 사고와 선택의 결과다. 나는 수없이 많은 순간을 선택해야 했다. 그때마다 나는 더 열심히보다 더 현명하게를 선택했다. 그 선택이 나를 오늘의 자리로 이끌었다. 여러분, 노력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일 뿐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생각이라는 나침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것으로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열심히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열심히가 아니라 다르게 하는 데서 나온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노력은 당신을 지치게 할 수도 있지만 생각은 당신을 일으켜 세운다. 생각은 행동의 불씨이고 행동은 생각의 증거다. 그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부가 만들어진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7번째 잘못된 생각이었다. 노력만 하면 언젠가 된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생각 없는 노력은 방향 없는 항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부자는 돈을 좇지 않는다. 나는 평생 동안 부자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부자가 되지 못했다. 왜일까? 그들은 돈을 좇았기 때문이다. 진짜 부자는 돈을 좇지 않는다. 돈을 좇는 사람은 돈에 끌려다니고 돈을 이해하는 사람은 돈을 다스린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단 한 번도 돈을 쫓은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일의 의미를 좇았고 그 결과로 돈이 따라왔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건 언제나 나의 철학이었다.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돈은 절박했다. 매일 빚을 갚기 위해 뛰어다녔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돈을 좇을수록 돈은 더 멀어진다. 돈은 사람처럼 너무 달려들면 도망간다. 그래서 나는 방향을 바꾸었다. 돈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자. 그리고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돈이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돈은 쫓는 자에게서 도망치고 이끄는 자에게 다가온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외 고객과의 계약 협상 자리에서였다. 상대방은 금액을 줄이려 했고 우리 직원들은 불안해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돈보다 신뢰를 남겨라. 돈은 사라져도 신뢰는 남는다. 결국 우리는 제안한 조건을 일부 양보했다. 그러나 그 고객은 그 후 10년 동안 우리 회사와 거래를 이어갔다. 돈은 일시적이지만 신뢰는 복리로 쌓인다. 돈을 좇는 사람은 단기적 이익을 얻지만 철학을 좇는 사람은 평생의 부를 얻는다. 나는 평생 돈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봤다. 돈은 인간을 바꾼다. 그러나 그 변화는 방향의 문제다. 돈을 좇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고 철학을 지닌 사람은 돈이 많아도 변하지 않는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돈이 많아질수록 더 단순하게 살았다. 돈은 쌓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래서 나는 나누었다. 돈은 쌓아둘 때 썼고 나눌 때 살아난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도 왜 여전히 일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돈이 아닌 내 안의 열정이 나를 움직인다. 내가 배운 진리는 이것이었다. 부자가 되는 목적은 돈이 아니라 자유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묶여 있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다. 돈이 없어도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부자다. 나는 가난할 때도 자유로웠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세상의 틀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그건 안 돼. 그건 불가능해. 그러나 나는 묻곤 했다. 누가 정했나? 세상은 당신이 정한 한계 안에서만 움직인다. 돈이란 단지 그 한계를 넘기 위한 도구다. 나는 돈을 이용했지 돈에게 이용당하지 않았다. 돈을 이기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다. 나는 한 번은 젊은 사업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 저는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벌수록 불안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돈이 너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돈을 다스리면 돈은 네 친구가 된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가 다시 내게 찾아와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돈은 자유를 주는 듯하지만 잘못 다루면 속박의 쇠사슬이 된다. 나는 언제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사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다. 사람을 키우면 돈은 따라온다. 그러나 돈을 먼저 쫓으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회사는 돈으로 움직이지만 사람으로 존재한다. 그 철학이 현대를 세웠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목표로 삼는다. 그래서 돈이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난다. 그러나 부자는 돈을 수단으로 삼는다. 그래서 돈이 사라져도 다시 일어선다. 나는 여러 번 무너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돈이 아니라 신념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선다. 신념은 통장을 초월한 자산이다. 나는 인생에서 3가지 단계를 거쳤다. 첫째, 돈이 필요했던 시기. 둘째, 돈을 벌었던 시기. 셋째, 돈을 초월한 시기. 첫 번째 시기에는 돈이 나를 지배했다.
두 번째 시기에는 내가 돈을 다스렸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에는 돈이 내게 의미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돈을 쫓지 않았다. 대신 사람과 가치를 쫓았다. 그때 나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 부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다. 나는 IMF 때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돈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은 흘러가는 강물이다. 잠시 멈춰 있을 뿐 다시 돌아온다. 가난한 사람은 강물의 흐름을 잡으려 하고 부자는 강물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그 흐름을 설계했다. 그래서 돈이 어려울 때도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나는 내 생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된다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다. 돈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돈은 사람의 인격을 비춘다. 겸손한 사람에겐 돈이 복이 되고 교만한 사람에겐 돈이 독이 된다. 나는 늘 경계했다. 돈이 내 마음을 흐리지 않도록.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회장님, 돈이 많으면 인생이 행복합니까? 나는 대답했다. 돈은 행복을 사지 못하지만 불행을 줄일 수는 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신념과 자유에서 온다. 돈은 자유를 주는 도구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 나는 그 단순한 진리를 지키며 살았다. 그래서 무너져도 두렵지 않았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돈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는 사고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얻고 싶다면 먼저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치를 만들려면 신념이 필요합니다. 신념은 당신을 돈보다 크고 단단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러면 돈은 당신을 찾아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돈은 따라오는 것이지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돈을 쫓는 순간 당신은 노예가 되고 돈을 이끄는 순간 당신은 주인이 된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주영, 너는 돈을 이겼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했다. 나는 돈보다 신념을 믿었고 돈보다 사람을 존중했으며 돈보다 삶의 가치를 선택했다. 여러분, 돈은 언제나 따라오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걷는 방향이 옳다면 그림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을 쫓지 말고 가치를 쫓으십시오. 돈은 당신이 가는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진리였다. 부자는 돈을 쫓지 않는다. 부자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철학자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을 넘어서십시오. 그때부터 진짜 부가 시작됩니다.